해가 뉘엿뉘엿 지는 오후, 재활원으로 향하는 낡은 언덕길에는 인적조차 드물었다. 한지은은 휠체어를 힘겹게 밀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28살의 지은은 한때 촉망받는 발레리나였다. 아름다운 몸짓으로 무대를 압도하고 세상의 모든 시선을 사로잡던 그녀였다. 하지만 한순간의 사고는 그녀에게서 두 다리를 앗아갔다. 이제 그녀의 세상은 휠체어와 목발에 갇혀 있었다. 빛나던 과거는 온데간데 없고 남은 것은 깊은 절망과 고통뿐이었다. 그녀는 매일 재활원을 찾아 병든 할머니를 돌보며 간신히 삶을 이어가고 있었다. 할머니는 지은의 유일한 버팀목이자 살아갈 이유였다. 언덕길 중간쯤 왔을까? 지은은 잠시 휠체어를 멈추고 숨을 골랐다. 그때였다. 저 멀리 언덕길 저편에서 작은 아이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10살 남짓 되어 보이는 어린 소녀였다. 소녀는 낡은 목발에 의지해 위태롭게 언덕길을 오르고 있었다. 작은 몸은 균형을 잡지 못하고 이리저리 흔들렸고 그 모습은 위태로워 보였다. 지은은 소녀의 모습에서 자신의 과거를 보았다. 불완전한 몸으로 세상과 싸워야 하는 고통. 지은은 소녀에게 다가가 도와주려 했다. 휠체어를 밀고 소녀에게 다가가는 지은의 발걸음은 더디고 힘들었다. 소녀는 목발을 짚고 한 걸음 한 걸음 힘겹게 언덕을 오르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지만 그 눈빛은 포기하지 않는 강한 의지로 빛나고 있었다. 그때였다. 뒤에서 들려오는 거친 발소리, 그리고 이어지는 날카로운 목소리. 야, 거기 꼬맹이 길 막지 말고 비켜. 지은은 고개를 돌렸다. 키 크고 건장한 중년 남자였다. 깔끔한 정장 차림에 기름진 머리. 그의 얼굴에는 거만함이 가득했고 눈빛은 오만했다. 이강호. 그는 이 동네에서 악명 높은 사업가였다. 돈 많고 힘 있는 사람들에게는 비굴할 정도로 친절했지만 자신보다 약한 사람들에게는 한없이 잔인하고 오만했다. 지은은 그를 몇 번 본 적이 있었지만 그와 직접 마주친 적은 없었다. 이강호는 소녀에게 다가가 거친 발로 소녀의 목발을 걷어찼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목발이 저 멀리 날아갔다. 소녀는 균형을 잃고 비명을 지르며 언덕길 아래로 나뒹굴었다. 작은 몸은 콘크리트 바닥에 부딪히며 쓰라린 소리를 냈다. 소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크하하, 꼬맹이가 쓸데없이 길을 막고 있어. 너 같은 불구는 집구석에 박혀 있어야지. 어딜 감히 길바닥에 기어나와. 이강호는 소녀를 비웃으며 조롱했다. 그의 얼굴에는 잔인한 미소가 가득했고 그 미소는 지은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는 소녀의 고통을 즐기는 듯했다. 지은은 분노에 몸을 떨었다. 그녀는 이강호의 잔인함에 치를 떨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당장 사과하세요. 지은은 휠체어를 밀고 이강호에게 다가가 소리쳤다. 이강호는 지은의 목소리에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분노에 찬 눈빛을 보고 이강호는 비웃었다. 하, 뭐야. 너도 같은 부류였네. 너 같은 불구들은 다 똑같아. 쓸데없이 나서지 마라. 이강호는 지은에게 침을 뱉듯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경멸이 가득했다. 지은은 분노에 몸을 떨었다. 그녀는 이강호의 잔인함에 치를 떨었다. 지은은 휠체어에서 내려 이강호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그녀의 두 다리는 그녀의 의지대로 움직여주지 않았다. 그녀는 힘없이 바닥에 주저앉았다. 이강호는 지은을 비웃으며 유유히 언덕길을 내려갔다. 그의 뒤에는 승용차 한 대가 대기하고 있었다. 이강호는 차에 올라타며 차창 밖으로 지은과 소녀를 비웃는 듯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차는 순식간에 언덕길 아래로 사라졌다. 지은은 바닥에 주저앉은 채 분노에 떨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자신의 무력함에 대한 분노, 그리고 이강호의 잔인함에 대한 분노. 그녀는 자신의 두 다리를 잃은 후 처음으로 자신에게 깊은 절망을 느꼈다. 지은은 겨우 몸을 가다듬고 소녀에게 다가갔다. 소녀는 바닥에 쓰러진 채 흐느끼고 있었다. 그녀의 무릎에서는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다. 지은은 소녀의 작은 몸을 조심스럽게 안아 올렸다. 소녀는 지은의 품에 안겨 흐느꼈다. 괜찮아. 괜찮아. 아프지? 내가 도와줄게. 지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소녀는 지은의 품에 얼굴을 파묻고 흐느낌을 이어갔다. 지은은 소녀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작은 얼굴에는 땀방울과 눈물이 뒤섞여 있었고 그 눈빛에는 깊은 슬픔과 함께 어떤 체념이 드리워져 있었다. 지은은 소녀의 모습에서 자신의 과거를 보았다. 세상의 모든 고통을 혼자 감당하려는 듯한 모습. 지은은 소녀의 곁에 흩어진 목발을 찾아 주었다. 낡고 투박한 나무 목발이었다. 소녀는 그 목발에 의지해 세상과 싸워왔던 것이다. 지은은 소녀의 작은 몸을 안고 천천히 언덕길을 올랐다. 그녀의 두 다리는 움직여주지 않았지만 그녀의 마음은 강철처럼 단단해졌다. 그녀는 이 소녀를 지켜야 한다고 다짐했다. 그리고 이강호에게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지은은 소녀를 안고 재활원으로 향했다. 재활원 문을 열자 익숙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소독약 냄새와 함께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다. 할머니는 재활원 거실에 앉아 지은을 기다리고 있었다. 할머니는 지은과 소녀를 보자 놀란 듯 다가왔다. 지은아, 이게 무슨 일이니? 이 아이는 누구고? 왜 이렇게 피를 흘리는 거니? 할머니의 목소리는 걱정으로 가득했다. 지은은 할머니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언덕길에서 이강호라는 남자에게 당한 일. 할머니는 지은의 말을 듣고 분노의 치를 떨었다. 이강호, 그 악마 같은 자식. 그는 사람의 탈을 쓴 악마입니다. 그는 예전에도 수많은 약자들을 짓밟았습니다. 할머니는 이강호에 대해 깊은 분노를 드러냈다. 할머니는 과거 간호사였고 사람들에게 자비로운 손길을 내미는 것을 좋아했다. 그녀는 이강호의 악행에 대해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다. 할머니는 소녀의 상처를 치료해 주었다. 소녀는 여전히 흐느끼고 있었지만 할머니의 따뜻한 손길에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는 듯했다. 지은은 소녀에게 물었다. 얘야, 이름이 뭐니? 가족은 어디 계시고? 소녀는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저 흐느끼기만 할 뿐이었다. 지은은 소녀가 부모님을 잃은 고아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소녀를 보며 자신의 과거를 떠올렸다. 어린 시절. 지은의 부모님은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셨고 지은은 할머니의 손에서 자랐다. 지은은 소녀에게서 자신과 같은 외로움과 슬픔을 느꼈다. 이제 괜찮아. 이제 아프지 않을 거야. 여기서 우리랑 같이 지내자. 내 이름은 한지은이야. 넌 이름이 뭐니? 지은은 소녀에게 따뜻하게 말했다. 소녀는 고개를 들고 지은을 응시했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불안했지만 그 안에 어떤 희미한 희망이 깃드는 듯했다. 민서, 소녀의 목소리는 작고 희미했지만 또렷하게 지은의 귓가에 들려왔다. 민서, 아름다운 이름이었다. 지은은 민서의 작은 손을 잡았다. 민서의 손은 차가웠지만 그 안에 어떤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다. 지은은 민서에게서 자신의 아픈 과거를 치유할 수 있는 희망을 보았다. 그리고 이강호에게 복수하고 민서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야 한다고 다짐했다. 이 모든 것은 이제 시작이었다. 민서의 작은 손은 지은의 마음속 깊은 곳을 건드렸다. 그 작고 연약한 온기는 지은에게 잊고 지냈던 자신의 상처를 떠올리게 하는 동시에
새로운 삶의 의미를 불어넣는 듯 했다. 그녀는 민서의 눈빛 속에서 자신이 잃어버렸던 용기와 희망을 보았다. 이강호의 잔인한 미소는 여전히 지은의 뇌리에 박혀 있었지만 이제 그녀는 분노에만 휩싸이지 않았다. 민서를 지켜야 한다는 강한 의지가 그녀의 마음을 지배했다. 재활원의 밤은 고요했다. 지은은 할머니의 도움을 받아 민서의 상처를 치료해주고 따뜻한 우유를 먹였다. 민서는 할머니의 자상한 손길과 지은의 따뜻한 눈빛 속에서 점차 안정을 찾아갔다. 그녀는 작은 몸을 웅크리고 잠이 들었지만 잠결에도 가끔씩 몸을 떨었다. 이강호의 잔인한 행동이 민서에게 깊은 상처를 남긴 것이 분명했다. 다음 날 아침, 지은은 민서의 과거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다. 할머니는 민서의 이름 외에는 아는 것이 없었다. 민서가 어떻게 혼자 언덕길을 오르고 있었는지, 그녀의 가족은 어디에 있는지, 모든 것이 의문투성이었다. 지은은 민서가 가지고 있던 낡은 옷가지들을 살펴보았다. 옷에는 이름표조차 없었고 닳고 해진 흔적이 역력했다. 마치 오랫동안 누군가의 손길이 닿지 않은 듯한 옷들이었다. 지은은 민서의 상처를 치료해주면서 그녀의 작은 몸에 남겨진 희미한 흉터들을 발견했다. 팔과 다리 곳곳에 오래된 상처들이 있었고 어떤 상처는 마치 강제로 잡아뜯긴 듯한 흔적도 있었다. 지은은 직감했다. 민서가 단순히 버려진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그녀는 과거에 학대를 당한 것이 분명했다. 그리고 이 흉터들이 이강호와 연결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민서야, 이 상처들은 어떻게 생긴 거니? 지은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민서는 지은의 질문에 몸을 움츠리며 고개를 저었다. 그녀의 눈빛은 깊은 두려움으로 가득했다.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민서는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다. 지은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민서에게 더 이상 고통스러운 기억을 떠올리게 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반드시 민서의 과거를 파헤쳐야 한다고 다짐했다. 그날 오후, 지은은 민서가 언덕길을 오르던 이유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왜 민서는 낡은 목발의 의지에 그 힘든 길을 오르고 있었을까? 혹시 그녀가 재활원에서 치료를 받던 아이는 아닐까? 지은은 재활원 원장님에게 민서에 대해 물었지만 재활원에는 민서라는 아이가 등록되어 있지 않았다. 지은은 민서가 혹시 주변의 고아원이나 보육원에서 온 아이는 아닐까 생각했다. 그녀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주변의 아동보호시설들을 찾아보았지만 민서와 비슷한 인상착의를 가진 아이에 대한 기록은 찾을 수 없었다. 민서는 마치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아이처럼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았다. 그때 할머니가 조용히 지은에게 말을 걸었다. 지은아, 이강호는 예전부터 주변 사람들의 입방에 오르내리던 자식이었다. 그는 돈이라면 무엇이든 할 놈이었다. 특히 10년 전 그가 운영하던 건설회사에서 이상한 사고가 있었다는 소문이 있었다. 할머니의 말에 지은의 귀가 번뜩 뜨였다. 10년 전 이강호가 운영하던 건설회사에서 사고라니. 지은은 그 사고가 민서의 과거와 연결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직감이 들었다. 할머니, 그 사고에 대해 더 자세히 알려주세요. 혹시 민서와 관련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때는 큰 사건이었다. 이강호의 회사에서 건설 중이던 건물이 무너져 내렸다.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쳤지. 하지만 이강호는 교묘하게 법망을 빠져나갔다. 그는 모든 것을 다른 사람에게 뒤집어 씌우고 자신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았어. 그리고 그 사고로 인해 한 아이가 2다리를 잃었다는 소문이 있었다. 할머니의 말에 지은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2다리를 잃은 아이. 그것은 민서였다. 민서의 장애가 이강호의 사고와 연결되어 있었다니. 그리고 민서의 몸에 남겨진 상처들.
그것은 단순한 사고의 상처가 아닐 수도 있었다. 지은은 이 모든 것이 이강호의 잔인한 행위와 연결되어 있음을 직감했다. 지은은 즉시 인터넷 검색을 통해 10년 전 이강호의 건설회사에서 발생했던 사고에 대한 기사를 찾아보았다. 기사는 당시 사고가 이강호의 부실 공사로 인해 발생했으며 많은 인명피해를 냈다고 기록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강호는 교묘하게 법망을 빠져나갔고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다고 했다. 기사에는 사고 현장 사진도 함께 첨부되어 있었다. 무너져 내린 건물 잔해 속에서 희미하게 보이는 작은 인형 하나, 그리고 그 인형 옆에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작은 아이의 모습. 지은은 사진 속 아이의 모습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아이의 얼굴은 희미했지만 그 눈빛은 민서의 눈빛과 놀랍도록 닮아 있었다. 그리고 아이의 한쪽 다리는 심하게 손상되어 있었다. 지은은 확신했다. 사진 속 아이가 바로 민서였다. 할머니, 이 아이가 민서입니다. 민서는 이강호 때문에 두 다리를 잃은 것입니다. 지은은 분노에 찬 목소리로 소리쳤다. 할머니는 지은의 말에 눈물을 흘렸다. 세상에, 그 악마 같은 놈, 이제야 모든 것이 밝혀지는구나. 그는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해 민서를 버린 것이 분명하다. 지은은 이강호의 추악한 민낯에 치를 떨었다. 그는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해 어린아이의 삶을 파괴하고 그녀를 버렸다. 지은은 이 모든 것을 세상에 밝히고 이강호에게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고 다짐했다. 그날 밤 이강호는 자신의 집에서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다. 그는 낮에 있었던 일을 떠올리며 비웃었다. 하찮은 불국 꼬맹이와 지은이라는 여자. 그들은 자신의 발끝에도 미치지 못하는 하찮은 존재들이었다. 이강호는 자신이 이룬 부와 명성에 만족하며 잠이 들었다. 하지만 깊은 잠에 빠진 이강호의 귀에는 알 수 없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희미하게, 마치 어린아이의 흐느낌 같은 소리였다. 이강호는 잠결에 뒤척였다. 소리는 점점 더 또렷해졌다. 아이의 흐느낌과 함께 알 수 없는 속삭임이 귓가에 들려왔다. 아빠, 나 여기 있어요. 아빠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어요. 이강호는 눈을 번쩍 떴다. 식은땀이 온몸을 적셨다. 그의 눈앞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귀에는 여전히 아이의 흐느낌이 생생하게 들려왔다. 그는 공포에 질려 몸을 떨었다. 마치 자신의 죄가 그림자처럼 그를 쫓아다니는 듯했다. 이강호는 갑자기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온몸을 떨었다. 그는 자신의 머리를 부여잡았다. 환청이었다. 하지만 너무나도 생생했다. 이강호는 자신이 과거에 저질렀던 악행들을 떠올렸다. 그는 수많은 사람들을 짓밟고 그들의 삶을 파괴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어린 민서도 있었다. 이강호는 공포에 질려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의 눈앞에는 민서의 작은 얼굴과 그녀의 낡은 목발이 아른거렸다. 그리고 그의 귀에는 민서의 흐느낌과 함께 알 수 없는 속삭임이 맴돌았다. 이 모든 것은 이강호의 죄가 그를 옥죄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의 삶은 더 이상 평화롭지 않을 것이었다. 지은은 이강호의 모든 악행을 밝혀내기 위해 경찰에 신고하기로 했다. 하지만 단순히 이강호의 과거 사고와 민서의 장애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만으로는 그를 구속하기 어려웠다. 지은은 민서의 숨겨진 가족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민서의 가족이 있다면 그들이 이강호의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을지도 몰랐다. 그리고 민서가 겪었던 학대의 흔적들. 그것이 이강호의 잔인한 본성을 드러낼 수 있는 증거가 될 것이 분명했다. 지은은 민서의 과거를 파헤치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 이강호의 잔인한 과거가
민서의 삶을 파괴했음을 알게 된 지은의 마음은 분노로 이글거렸다. 10년 전 건설 현장 사고, 그리고 그 사고로 인해 두 다리를 잃은 민서. 이 모든 것이 이강호의 부실 공사와 은폐된 진실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은 지은의 투지를 더욱 불태웠다. 그녀는 민서의 몸에 남겨진 흉터들이 단순한 사고의 흔적이 아닌 이강호의 또 다른 잔혹한 행위의 증거일 것이라고 직감했다. 그날 이후 지은은 민서의 과거를 파헤치는데 모든 것을 걸었다. 그녀는 재활원 생활을 하면서도 틈틈이 컴퓨터를 켜고 10년 전 이강호의 건설 회사 사고에 대한 자료들을 샅샅이 뒤졌다. 당시 사고는 언론에서도 크게 다루어졌지만 이강호는 교묘하게 법망을 빠져나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다. 모든 것이 돈과 권력으로 은폐된 듯했다. 지은은 사고 당시 언론 기사들을 다시 읽으며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사고 직후 이강호의 회사에서는 사고 피해자들에게 막대한 합의금을 지급했지만 그 합의금에는 사고에 대한 모든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시 사고로 인해 두 다리를 잃은 유일한 아이가 있었다는 기록이었다. 그 아이의 이름은 명확히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 그녀는 민서와 비슷한 나이였고 그 아이의 부모는 합의금을 받고 해외로 이주했다고 했다. 지은은 직감했다. 민서의 부모는 이강호의 압력에 의해 합의금을 받고 민서를 버린 것이 분명했다. 혹은 더 끔찍한 진실이 숨겨져 있을 수도 있었다. 민서의 몸에 남겨진 오래된 상처들. 그것은 단순한 사고의 흔적이 아니었다. 그것은 학대의 흔적이었다. 지은은 민서가 사고 이후 이강호에게 버려진 후에도 끔찍한 고통을 겪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지는 듯했다. 지은은 민서에게 조심스럽게 과거에 대해 물었다. 민서는 처음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려 했다. 그녀의 눈빛은 깊은 두려움으로 가득했고 작은 몸은 떨렸다. 하지만 지은의 따뜻한 눈빛과 끈질긴 설득에 민서는 조금씩 입을 열기 시작했다. 아빠, 아저씨가 자꾸 때렸어요. 아프게. 흐흐흐. 민서의 작은 목소리는 흐느낌에 섞여 희미했지만 그 안에 담긴 고통은 지은의 심장을 찢어놓았다. 민서는 이강호를 아저씨라고 불렀지만 그녀의 말 속에는 학대의 흔적이 역력했다. 민서는 이강호가 자신을 버린 후에도 종종 찾아와 그녀를 폭행했다고 했다. 특히 그녀의 몸에 남겨진 흉터들은 이강호가 그녀의 장애를 고치겠다며 잔인하게 시도했던 흔적들이었다. 그는 민서를 자신의 소유물처럼 여겼고 그녀를 마음대로 학대했던 것이다. 지은은 민서의 이야기를 듣고 분노에 몸을 떨었다. 이강호는 인간의 탈을 쓴 악마였다. 그는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해 어린아이의 삶을 파괴하고 그녀를 학대했다. 지은은 이 모든 것을 세상에 밝히고 이강호에게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고 다짐했다. 그때 재활원 마당에서 낑낑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지은은 고개를 들었다. 마당에는 비에 흠뻑 젖은 작은 유기견 한 마리가 서 있었다. 겁에 질린 듯 몸을 떨고 있는 강아지는 애처롭게 낑낑거렸다. 지은은 민서의 눈을 보았다. 민서의 눈빛은 강아지를 향해 있었다. 그녀는 강아지를 향해 손을 뻗었다. 강아지, 낑낑, 불쌍해. 민서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 어떤 연민이 담겨 있었다. 지은은 민서의 마음을 읽었다. 그녀는 즉시 마당으로 나가 강아지를 안고 들어왔다. 강아지는 지은의 품에 안기자 몸을 떨며 울음을 멈췄다. 지은은 수건으로 강아지의 몸을 닦아주고 따뜻한 물과 먹을 것을 주었다. 강아지는 허겁지겁 먹이를 먹었다. 민서는 강아지를 보자 얼굴에 희미하게 미소가 피어났다. 그녀는
강아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강아지는 민서의 손길에 몸을 비비며 꼬리를 흔들었다. 지은은 강아지의 모습에서 알 수 없는 위안을 느꼈다. 이 작은 생명이 민서의 상처를 치유해 줄 수도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예감이 들었다. 이제 괜찮아. 이제 여기서 우리랑 같이 지내자. 이름은 뭘로 지어줄까? 지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민서는 잠시 생각하더니 강아지의 코를 간지럽히며 말했다. 하늘이처럼 예쁘니까. 그렇게 유기견 하늘이는 지은과 민서의 가족이 되었다. 하늘이는 민서의 그림자처럼 졸졸 따라다녔고 민서의 든든한 친구가 되어 주었다. 특히 하늘이는 민서가 불안해하거나 악몽을 꿀 때마다 민서의 곁을 지키며 민서를 안심시켰다. 하늘이의 따뜻한 옹이는 민서의 상처를 치유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한편 이강호는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다. 그의 귀에는 민서의 흐느낌과 함께 알 수 없는 속삭임이 맴돌았다. 아빠, 나 여기 있어요. 아빠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어요. 그의 눈앞에는 민서의 작은 얼굴과 그녀의 낡은 목발이 아른거렸다. 그는 공포에 질려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의 삶은 더 이상 평화롭지 않았다. 이강호는 자신의 삶에 불운이 닥치기 시작했다는 것을 느꼈다. 그가 투자했던 사업은 실패하고 그의 재산은 빠르게 줄어들었다. 그의 주변 사람들은 하나둘씩 그를 떠나갔다. 그의 악행이 그림자처럼 그를 쫓아다니며 그를 옥죄는 듯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민서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그 하찮은 불구 꼬맹이가 자신에게 저주를 내린 것이라고 믿었다. 이강호는 민서를 다시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민서를 찾아내어 처리해야만 자신의 불운이 끝날 것이라고 믿었다. 그는 민서를 찾아내기 위해 자신의 부하들을 동원했다. 지은은 이강호가 민서를 찾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민서의 안전을 위해 더욱 조심해야 했다. 그녀는 민서를 외부와 접촉시키지 않고 재활원 안에 숨겨두었다. 하지만 이강호의 추적은 집요했다. 그는 민서의 행방을 쫓아 재활원 주변까지 찾아왔다. 어느 날 밤, 지은은 민서와 하늘이를 재우고 나서 잠시 잠이 들었다. 그때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지은은 화들짝 놀라 눈을 떴다. 이강호였다. 그는 지은의 방문 앞에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광기로 일그러져 있었고 그의 눈은 살기 등등했다. 그의 손에는 흉기처럼 보이는 쇠막대기가 들려 있었다. 어딨어? 그 불구 꼬맹이 어딨냐고. 이강호는 소리를 지르며 방 안으로 들어섰다. 그의 눈은 민서를 찾기 위해 방 안을 샅샅이 뒤졌다. 지은은 민서를 보호하기 위해 몸을 던졌다. 그녀는 휠체어에서 내려 이강호의 앞을 막아섰다. 당신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당장 나가세요. 지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이강호는 지은을 비웃으며 그녀를 밀쳤다. 지은은 힘없이 바닥으로 나동그라졌다. 이강호는 지은을 무시하고 민서가 자고 있는 침대 쪽으로 향했다. 그때였다. 하늘이가 갑자기 침대 밑에서 뛰쳐나왔다. 하늘이는 이강호를 향해 으르렁거리며 지저댔다. 그리고 이강호의 다리를 물었다. 이강호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다. 그는 하늘이를 발로 차냈다. 하늘이는 낑소리를 내며 나뒹굴었지만 다시 일어나 이강호를 향해 지저댔다. 이 더러운 개의 섹스가 감히 내게 덤벼. 이강호는 하늘이를 향해 쇠막대기를 휘둘렀다. 지은은 하늘이를 보호하기 위해 몸을 던졌다. 쇠막대기는 지은의 팔을 스쳤다. 쓰라린 통증이 느껴졌다. 지은은 하늘이를 품에 안고 민서에게 소리쳤다. 민서야, 도망쳐. 어서 할머니에게 가. 민서는 겁에 질린 듯 몸을 떨었다. 그녀는 이강호의 잔인한 눈빛을 보고 얼어붙은 듯 했다.
지은은 민서를 향해 소리쳤다. 민서야, 도망쳐 어서. 지은의 절박한 목소리에 민서는 겨우 정신을 차렸다. 그녀는 침대에서 내려 이강호를 피해 방 밖으로 도망쳤다. 이강호는 민서를 쫓아갔다. 지은은 하늘이를 품에 안은 채 이강호의 뒤를 따랐다. 그녀는 민서를 지켜야 했다. 그리고 이강호에게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했다. 이 모든 것은 이제 시작이었다. 이강호의 광기 어린 추격은 재활원의 고요함을 산산조각냈다. 지은은 하늘이를 품에 안고 필사적으로 그 뒤를 따랐다. 민서의 작은 몸은 낡은 목발의 의지에 위태롭게 복도를 가로질렀다. 이강호의 거친 숨소리와 발소리가 그들의 뒤를 쫓아왔다. 지은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민서를 향했다. 그녀는 민서를 지켜야 했다. 그리고 이강호에게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했다. 민서는 재활원 복도를 따라 할머니의 방으로 향했다. 할머니는 이미 이강호의 소란스러운 소리를 듣고 방문을 열고 나와 있었다. 할머니는 민서를 보자 놀란 듯 민서의 작은 몸을 품에 안았다. 이강호는 민서를 향해 달려들려 했지만 할머니가 그의 앞을 막아섰다. 이강호, 감히 이곳까지 와서 무슨 짓을 하려는 겁니까? 당장 물러서세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 담긴 단호함은 이강호를 움찔하게 만들었다. 이강호는 할머니를 노려보며 비웃었다. 이 늙은 할망구가 감히 내 앞을 막아 비켜 저 불구 꼬맹이를 내놔. 이강호는 할머니를 밀치려 했다. 그때였다. 지은이 이강호에게 달려들어 그의 팔을 붙잡았다. 당신 더 이상 민서를 해치지 마. 당신의 모든 죄를 세상에 밝힐 거야. 지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는 이강호를 압도했다. 이강호는 지은의 말에 놀란 듯 지은을 응시했다. 그의 눈빛은 광기로 번뜩였지만 그 안에 어떤 불안감이 스쳐 지나가는 듯했다. 네가 뭘 안다고 짓거리는 거야. 이 멍청한 불구 주제에 이강호는 지은에게 침을 뱉듯 말했다. 그는 지은을 향해 쇠막대기를 휘둘렀다. 지은은 간발의 차이로 쇠막대기를 피했지만 쇠막대기는 지은의 어깨를 스쳤다. 쓰라린 통증이 느껴졌지만 지은은 굴하지 않았다. 그녀는 하늘이를 품에 안고 이강호에게 달려들었다. 하늘이는 이강호를 향해 으르렁거리며 지저댔다. 그리고 이강호의 다리를 물었다. 이강호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다. 하늘이는 이강호의 다리를 물고 늘어졌다. 이강호는 하늘이를 발로 차내려 했지만 하늘이는 끈질기게 이강호의 다리를 놓지 않았다. 그 틈을 타 지은은 민서와 할머니를 데리고 재활원 문을 향해 달렸다. 할머니는 휠체어를 힘겹게 밀었다. 민서는 할머니의 품에 안겨 흐느꼈다. 이강호는 하늘이의 공격에 당황한 틈을 타 지은과 민서를 쫓아갔다. 재활원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서자 차가운 밤 공기가 그들을 맞이했다. 재활원 앞에는 인적이 드물었다. 이강호는 그들의 뒤를 쫓아왔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광기로 일그러져 있었다. 어딜 도망가. 너희는 절대 내게서 벗어날 수 없어. 이강호는 소리를 지르며 지은에게 달려들었다. 지은은 민서와 할머니를 보호하기 위해 몸을 던졌다. 그때 하늘이가 이강호에게 달려들어 그의 얼굴을 향해 지저댔다. 이강호는 하늘이를 향해 쇠막대기를 휘둘렀다. 하늘이는 낑 소리를 내며 나뒹굴었다. 지은은 하늘이의 모습에 비명을 질렀다. 하늘아. 지은은 하늘이를 향해 달려갔다. 이강호는 그 틈을 타 민서에게 다가갔다. 민서는 겁에 질린 듯 몸을 떨었다. 이강호는 민서의 작은 몸을 붙잡고 그녀를 어디론가 끌고 가려 했다. 민서야, 안 돼. 지은은 소리쳤지만 이강호는 민서를 무시하고 그녀를 끌고 갔다. 그때 멀리서 희미하게 경찰차 소리가 들려왔다.
이강호는 경찰차 소리에 당황한 듯 민서를 놓치고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불안감이 스쳐 지나갔다. 경찰차가 재활원 앞에 멈춰 섰다. 한지은 형사가 차에서 내리자마자 이강회에게 달려왔다. 그녀의 뒤로는 몇 명의 경찰관들이 따르고 있었다. 이강호 씨, 당신을 아동 학대 및 상해 혐의로 체포합니다. 한지은 형사의 단호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이강호는 경찰의 등장에 당황했지만 이내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다. 하하하하, 내가 뭘 잘못했는데. 저 불구 꼬맹이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야. 나는 아무 잘못 없어. 이강호는 소리를 질렀지만 경찰관들에게 제압당했다. 그는 마지막까지도 지은과 민서에게 저주를 퍼부었다. 너희는 절대 행복하게 살지 못할 거야. 내가 너희를 끝까지 쫓아갈 것이다. 이강호의 절규는 밤하늘에 울려 퍼졌다. 지은은 민서를 꼭 끌어안았다. 민서는 아직 떨고 있었지만 지은의 품에서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는 듯했다. 하늘이는 지은의 발치에 다가와 지은의 손을 핥았다. 지은은 하늘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한지은 형사가 지은에게 다가와 지은을 부축했다. 괜찮으십니까? 지은 씨, 다치신 곳은 없으신가요? 지은은 고개를 저었다. 괜찮습니다. 민서는 괜찮은가요? 네. 민서 양은 괜찮습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걱정 마세요. 한지은 형사는 민서를 안심시켰다. 경찰관들은 이강호를 연행했다. 이강호의 추악한 민낯이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지은은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았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후련함과 함께 비로소 민서의 억울함이 풀렸다는 안도감이 밀려왔다. 경찰 조사는 빠르게 진행되었다. 이강호는 자신의 모든 죄를 부인했지만 지은의 증언과 민서의 몸에 남겨진 흉터들, 그리고 10년 전 건설 현장 사고에 대한 증거들 앞에서 그의 거짓말은 힘을 잃었다. 특히 한지은 형사는 이강호의 과거 행적을 끈질기게 추적하여 그가 민서의 친부이며 민서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자 그녀를 버렸을 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그녀를 학대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밝혀냈다. 이강호는 자신의 명예와 부를 지키기 위해 어린 딸의 존재를 지우고 그녀를 학대했던 것이다. 재판은 세간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진행되었다. 이강호는 자신의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변호사들을 동원하여 법망을 빠져나가려 했다. 하지만 지은은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이 보고 겪었던 모든 것을 진술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하고 명확했다. 그녀는 이강호가 민서에게 저지른 잔혹한 행위들을 조목조목 짚어가며 그의 죄를 입증했다. 민서는 너무 어려 법정에 설 수 없었지만 민서의 몸에 남겨진 흉터들은 그녀의 고통을 증명하는 강력한 증거가 되었다. 재판장은 이강호에게 아동학대 및 유기, 상해 혐의를 모두 인정하여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강호는 재판장의 선고에 절규했지만 그의 절규는 차가운 법정 안에서 메아리칠 뿐이었다. 정의가 실현되는 순간이었다. 재판이 끝난 후 지은은 민서와 할머니 그리고 하늘이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지은은 민서의 법적 보호자가 되었고 민서는 지은의 사랑 속에서 빠르게 성장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있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새로운 희망을 품고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다. 지은은 비록 두 다리를 잃었지만 민서를 통해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았다. 그녀는 더 이상 절망하지 않았다. 그녀는 민서에게 헌신하며 그녀가 다시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왔다. 지은은 민서에게 자신이 겪었던 고통을 이야기하며 그녀에게 용기와 희망을 심어주었다. 민서는 지은의 이야기를 들으며 감동했고 지은처럼 강하고 용감한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이강호의 추락은 속절없었다. 법정에서 내려진 징역 15년이라는 형량은
그가 저지른 악행에 비하면 미미하게 느껴졌지만 그의 모든 재산과 명예는 산산조각 났다. 그가 쌓아 올린 탐욕의 제국은 한 장애인 소녀의 목발을 걷어찬 잔인한 행동에서 시작된 파멸로 끝을 맺었다. 지은은 이강호가 차가운 감옥으로 향하는 뒷모습을 보며 비로소 민서의 억울함이 풀렸음을 느꼈다. 정의는 실현되었고 이제 남은 것은 민서의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일이었다. 재판이 끝난 후 지은은 민서와 할머니 그리고 하늘이와 함께 아늑한 보금자리를 마련했다. 작은 아파트였지만 햇살이 잘 들고 따뜻한 온기가 가득했다. 지은은 민서를 위한 방을 꾸몄다. 알록달록한 벽지와 귀여운 인형들, 그리고 민서가 좋아하는 그림 도구들로 가득 채웠다. 민서는 새로운 환경에 점차 적응해 나갔다.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불안감이나 두려움이 드리워져 있지 않았다. 대신 희미하게나마 미소가 피어나는 것을 보며 지은은 안도했다. 민서는 심리치료와 재활치료를 꾸준히 받았다. 그녀의 몸에 남겨진 흉터는 쉽게 지워지지 않았지만 지은의 헌신적인 보살핌과 따뜻한 사랑 속에서 민서의 마음의 상처는 조금씩 아물어갔다. 지은은 민서에게 자신이 겪었던 아픈 과거를 이야기해 주었다. 발레리나의 꿈을 잃고 절망에 빠졌던 시간들, 그리고 다시 일어서기 위해 노력했던 순간들. 민서는 지은의 이야기를 들으며 감동했고 지은처럼 강하고 용감한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이모, 이제 안 아파요. 이모가 옆에 있어줘서 안 아파요. 민서의 작은 손이 지은의 손을 꼭 잡았다. 민서의 눈빛은 빛나고 있었다. 지은은 민서의 눈빛에서 자신의 과거를 보았다. 절망 속에서 희망을 찾고 고통 속에서 용기를 얻었던 자신의 모습. 지은은 민서에게서 자신의 삶의 의미를 찾은 듯했다. 하늘이는 민서의 그림자처럼 졸졸 따라다녔다. 민서가 불안해하거나 악몽을 꿀 때마다 하늘이는 민서의 곁을 지키며 민서의 손을 핥아주었다. 하늘이의 따뜻한 온기는 민서의 상처를 치유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민서는 하늘이를 수호천사라고 불렀다. 그녀는 하늘이에게 자신의 모든 비밀을 털어놓았고 하늘이는 민서의 가장 든든한 친구이자 조력자가 되어주었다. 지은은 민서의 치료와 재활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다. 그녀는 민서에게 세상의 모든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싶었다. 함께 공원을 산책하고 그림을 그리고 노래를 불렀다. 민서는 지은의 사랑 속에서 빠르게 성장했다. 그녀는 점차 밝고 활기찬 아이로 변해갔다. 그녀의 눈빛 속에서 어둡던 그림자는 사라지고 대신 호기심과 생기가 깃들었다. 어느 날 민서는 지은에게 작은 그림을 선물했다. 그림 속에는 지은과 민서 그리고 하늘이가 함께 손을 잡고 밝은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들의 발밑에는 낡은 목발이 놓여 있었지만 그들은 희망찬 미래를 향해 걸어가고 있었다. 그림의 한쪽 구석에는 작은 발레리나의 모습이 그려져 있었다. 지은의 과거를 담은 그림이었다. 지은은 그림을 보고 눈물을 흘렸다. 민서는 그림을 통해 지은에게 위로와 희망을 전해주려 했던 것이다. 지은은 민서의 그림을 보며 자신의 삶이 헛되지 않았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비록 두 다리를 잃었지만 민서를 통해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았다. 그녀는 더 이상 절망하지 않았다. 그녀는 민서에게 헌신하며 그녀가 다시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왔다. 지은은 민서에게 자신이 겪었던 고통을 이야기하며 그녀에게 용기와 희망을 심어주었다. 민서는 지은의 이야기를 들으며 감동했고 지은처럼 강하고 용감한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한지은 형사는 이 사건을 통해 아동학대 및 장애인 인권 보호 분야의 전문가로 인정받았다. 그녀는 이진우 경장과 함께
이강호의 모든 죄를 밝혀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녀는 이후에도 약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불의와 맞서 싸우는 정의로운 경찰관으로 이름을 날렸다. 그녀는 지은과 민서의 든든한 조력자로 남았다. 그녀는 주말마다 지은의 집을 찾아 민서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두 사람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지은은 민서와 함께 재활원을 찾았다. 민서는 물리치료사와 함께 재활훈련을 시작했다. 그녀는 고통스러운 재활 과정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지은처럼 다시 두 발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랐다. 지은은 민서의 옆에서 그녀를 응원하고 격려했다. 민서의 얼굴에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혔지만 그녀의 눈빛은 희망으로 빛나고 있었다. 할 수 있어. 민서야, 넌 강하잖아. 할 수 있어. 지은의 응원 소리에 민서는 힘을 내어 다시 발을 내디뎠다. 그녀는 비틀거렸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지은과 하늘이 그리고 할머니의 눈빛 속에서 용기를 얻었다. 몇 년이 흘렀다. 민서는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점차 두 발로 설 수 있게 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목발에 의지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지은의 품에 안겨 미소 짓는 작고 약한 아이가 아니었다. 그녀는 강하고 독립적인 여인으로 성장했다. 그녀는 장애를 가진 다른 아이들을 돕는 재활치료사가 되었다. 민서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고통받는 아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통해 장애가 결코 삶의 끝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했다. 지은은 민서의 성장을 지켜보며 깊은 보람을 느꼈다. 그녀는 민서를 통해 자신의 삶의 의미를 찾았고 자신의 아픈 과거를 치유했다. 그녀는 더 이상 절망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빛과 희망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그녀는 민서에게 이모이자 엄마이자 그리고 가장 친한 친구가 되어 주었다. 하늘이는 지은과 민서의 곁에서 행복하게 여생을 보냈다. 그는 민서를 구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그 후로도 지은과 민서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였다. 하늘이는 평생 지은과 민서의 그림자처럼 그들 곁을 지켰다. 그는 단순한 반려견이 아니었다. 그는 용기와 희생, 그리고 무조건적인 사랑의 상징이었다. 어느 맑은 봄날 오후, 지은과 민서는 함께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다. 민서는 이제 지은의 손을 잡고 자유롭게 뛰놀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가득했다. 지은은 민서의 밝은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제 더 이상 어떠한 어둠도 존재하지 않았다. 오직 평화와 사랑, 그리고 희망만이 가득했다. 이 모든 것은 한 남자가 장애인 소녀의 목발을 걷어차고 웃으며 떠났던 잔인한 행동에서 시작된 거대한 이야기였다. 하지만 그 끝은 비참함이 아닌 희망과 치유, 그리고 정의의 승리였다.